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최근에 본격적으로 이제 1인 그 개인 영상을 좀 올리기 시작했는데요.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그 처음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그동안은 여러 기관이나 뭐 그런 단체에서 했던 강의를 많이 이제 영상이 있었는데 그 기관에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해서 이제 좀 개인이 직접 제가 좀 올려보겠다 싶어서 이제 요즘 영상을 좀 자주 촬영하고 있습니다. 상담 공부를 한 지가 벌써 꽤 된 것 같아요. 2001년도부터 미국에서 석사를 하면서 그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. 원래 상담을 공부한 적이 없었어요, 한국에서. 예, 한국에서는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행을 다니다가 대학원 가서 이제 그런 다른 분야를 공부하다가 미국에 가서 이제 상담을 처음 공부하게 된 거죠. 근데 공부하게 된 계기도 뭐 누구나 다 그렇지만은 우연의 어떤 사건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지도교수 제가 석사과정 할 때 저를 좀 지도해주던 그 하버드 헤롯이라는 윤리학 교수가 이제 암투병 중이었어요. 그래서 원래 제가 윤리학으로 좀 박사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석사과정 마치고 바로 박사를 하려고 했는데 윤리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상담 공부를 하게 되는 어떤 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미국에 제가 미국 밴더빌트 신학대학원, 그 밴더빌트 대학원 옆에 육군 보훈병원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미국은 주마다 육군 보훈병원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제 참전 용사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. 베트남전, 뭐 한국전, 뭐 2차 대전까지 다양한 분들이 이제 거기 70대, 80대, 뭐 90대까지 그 고령의 백인, 뭐 흑인 분들 많이 이제 환자로 입원해 있는 거죠. 거의 매일 이제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것 같아요. 정말 매일 돌아가시고 정말 그렇게 많은 분이 매일 돌아가시는 걸 본 건 정말 태어난 처음인 것 같아요. 이 참전 용사들의 고통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. 저도 군대 생활을 2년 반 했지만 저도 뭐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잖아요. 근데 이분들은 전쟁에 참전했고 전후의 죽음을 목격했고 여러 가지 고통을 치렀던 분들이죠. 제가 이제 나중에 이 얘기도 더 자세히 써서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 제가 논문을 쓴 적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 한국전에 참전했던 분을 한 만났어요. 그 당시 이분이 80대 한 거의 중반 다 돼가는 분이었는데 하여튼 긴 얘기를 짧게 한다면은 참전했는데 여하튼 이분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처음 왔고 북진을 해서 이제 북으로 막 올라가는 중이었는데 그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중국이 또 개입하잖아요. 그래서 145 때 또 후퇴를 하는 그런 이제 경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분이 이제 후퇴하면서 뭐 마을도 불사르고 뭐 그쵸 적들이 그런 보급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쵸 후퇴하면서 많은 그런 이제 일을 해가면서 온 거죠 결국. 근데 그 와중에 아마 부녀자도 많이 살상되고 그쵸 뭐 남한과 북한의 경계가 모호하니까 이게 미군들이 볼 때는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은 뭐 그냥 키가 작고 새까만 사람들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또 겨울이 그렇게 추웠대요. 이분이 하여튼 후퇴하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어린아이들, 부녀자들이 살상이 좀 된 것 같아요. 마을을 불태우면서.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후퇴해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죠. 대낮에도 막 땀 흘리면서 뭐 잠을 깨고 소위 PTSD 환자가 된 거죠. 참전의 후유증. 여러분 PTSD가 뭐의 약자입니까? 아시는 대로 포스트 트라우마 스트레스 디스오더, 소위 외상 후 증후, 외상 후에 어떤 오는 여러 가지 증상이잖아요. 저도 군대에서 뭐 총을 쏴보고 뭐 훈련소에서 수류탄 던져봤지만 그런 훈련 자체도 굉장히 후유증이 있거든요, 사실. 근데 그렇게 사람이
죽고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분이 심장병을 갖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당신 이 마이클이라는 분이 심장병 환자인데 항상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. 미국 그 육군보훈병원도 이제 방마다 텔레비전이 있는데 텔레비전이 약간 이제 천장 쪽에 이렇게 벽에 높이 달려 있거든요. 다 같이 보니까 항상 이제 이 텔레비전을 좀 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. 아니, 마이클, 당신 아픈데 항상 텔레비전을 이렇게 열심히 보냐? 뭐 친구랑 대화도 하고 좀 걷기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물어보니까 이제 이 브레이킹 뉴스를 기다린다는 거죠. 누군가 교통사고나 이렇게 사건 사고로 이렇게 뭐 뇌사 상태가 되면은 그 심장을 기증받아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. 뭐 그러더라고요. 참 그 얘기 듣고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그 여태 이분이 그 참전에서 겪었던 죄책감 또 그런 PTSD의 어떤 증상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심장병 환자였고 그걸 이제 아들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다가 그 병원의 유일한 한국 사람이었던 저한테 얘기한 거죠.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. 윤리학을 한때 하고 싶었던 저는 이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거든요. 사회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, 해결할 수 있을까. 근데 이제 이 참전 용사를 만나면서 인간의 내면의 고통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. 인간의 내면 세계가 어쩌면 더 근원적인 출발이 될 수 있겠다. 그래서 이제 이분의 PTSD라든가 외상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당시 대학원에 있는 상담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. 그랬더니만 바니 멜러 맥네모라고 또 볼리 게이 교수라고 남자분 교수 한 여자분 한 분 계셨는데 바로 답장을 주시더라고요. 아우 너는 아주 좋은 분야를 택한 것 같다. 상담 공부를 해라.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은 상담 분야로 지원하게 된 거죠.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진로였습니다. 제가 뭐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 정신분석이라는 곳이 사실 고통을 다루는 분야잖아요. 아까 참전용사의 고통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이제 극장 가면은 프로이트의 라스트 세션이라는 영화가 이제 뭐 이미 거의 끝났는데 CGV에서 했어요. 저도 한번 저녁 때 가서 봤는데 거기 이제 그 프로이트와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그 C.S. 루이스의 대화죠. 뭐 그런 신의 존재에 대한 정신분석과 뭐 종교의 대화 뭐 그런 주제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프로이트의 고통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. 그 영화를 보면서 이 프로이트가 그 본인이 사랑하는 딸 소피가 그렇죠. 그렇게 병으로 죽고 또 그 손주 또 폐렴으로 죽고 그 당시 2차 대전 때 뭐 며칠 만에 2만 명씩 막 폭격으로 죽는 그 당시 사회지 않습니까? 그래서 프로이트가 얘기를 하죠. 루이스한테 이렇게 고통이 많고 사람이 많이 죽고 내가 사랑하는 딸과 손주가 죽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잘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이 있거든요. 그래서 결국은 이 정신분석으로 출발한 이 상담이 고통을 다루는 분야다. 여러분 이 고통을 어떻게 다뤘을까? 여기 보시면은 외관, 제가 외관이란 말씀, 익스트로스펙션.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최대한 겉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. 객관, 합리성. 밖으로 표현을 해야지만 누군가 대화를 해야지만 합리성이 높아지고 객관화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외관 기법으로 볼 수 있어요. 프로이트의 정신 기법을. 근데 이제 프로이트가 이 외관 기법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저항. 누구나 저항이 있어요. 이 어려운 얘기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비밀스럽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내담자의 저항이 참 중요한 거예요. 이 저항을 잘 다루는 거, 이 무의식적 욕구를 겉으로 이렇게 올려서 위로 끌어 올리는 건데 무의식을 의식으로 프로이트는 이걸 이제 승화라고 했죠. 서블리메이션 아래 림 경계를 통과해서 위로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? 무의식의 욕구를 겉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저항이 엄청나다는 거죠. 여러분 우리가 내담자가 상담받으러 오면요 저항을 잘 조절해야 돼요. 아유 오늘
날이 이렇게 더운데 참 잘 오셨어요. 힘드셨죠? 괜찮으신가요? 이렇게 저항을 조절하면서 하는 거죠. 또 하나가 이제 이 자유연상이에요. 내담자로 하여금 그 무의식의 깊은 기억들을 연상을 통해서 표현하게 하는 거죠.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좀 더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. 돌아가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습니까? 내담자가 바로 말하기 힘들죠. 아버지는 어떤 옷을 입으셨죠? 아버지는 검은 코트를 입었어요. 아버지 검은 코트는 어떤 냄새가 났는지 기억나세요? 네, 아버지 담배 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아버지가 누굽니까? 라고 바로 말하기 힘들지만 그 아버지가 입었던 옷, 그 아버지가 입었던 옷에 나는 어떤 냄새, 그런 이미지, 기억들을 연상을 시켜서 떠올리게 하면요, 굉장히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말하는데 연상이 된다는 거죠. 어소시에이션. 물론 제가 여기 이제 자객적인 환자에게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적어놓긴 했는데, 프로이트는 이제 이 자객적인 사람들은 자기 세계에 굉장히 매료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연상이 쉽지 않았다. 이 전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, 프로이트가. 그래서 이제 자객적인 사람들은 이제 분석이 좀 쉽지 않다, 좀 보류를 했다고 한 거죠. 제가 이 자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프로이트가 외관 기법으로 이렇게 정신분석을 했다고 보는 거죠. 저항과 자유현상으로. 근데 이제 나중에 하인츠 코엇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유태인이에요. 프로이트처럼 뭐 수십 년이 지나서 이분은 유태인이었는데 유럽에 있다가 시카고로 이주를 해서 시카고에서 이제 정신분석을 했던 분이죠. 이분도 역시 비엔나 의과대학을 나오고 프로이트와 같은 뭐 그런 프로이트의 계열의 정신분석가죠. 근데 이분이 이제 시카고에서 중년 남녀들을 많이 상담했는데 이제 이게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거죠. 배운 대로 했는데 프로이트의 방식대로 외관 기법으로 했는데 정신분석이 잘 되지 않는 걸 깨닫고 이분이 이제 혹시 이분들이 자기애적인 사람들이 아닌가, 그래서 이제 나르시즘에 대한 연구, 자기애를 새롭게 연구하게 된 거죠. 그 코엇이 이제 우리한테 소개하는 방법은 내관 기법이라고 하죠. 내관, 인트로스펙션, 소위 내성 공감 기법이죠. 그 공감이란 말 많이 쓰는데, 그래서 공감이란 말 자체가 이제 내면의 세계를 중심으로 내면 세계를 탐색하는 거죠. 소위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, 코엇이 쓰는 표현입니다. 주관적 경험을 이해하고 탐색하는 게 중요하다. 단순히 뭐 친절한 태도나 웃음이 아니라 정말 그 내담자의 그 주관적 세계를 내가 이해하는 거, 중요한 출발이 되는 거죠. 두 번째가 이제 대리적 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내가 내담자의 경험을 나의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죠. 이게 뭐 100%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대한 내 것처럼 느낀다는 거. 그래서 이 뇌관 기법으로 이제 코엇이 어찌 보면 이제 정신분석을 좀 새롭게 우리에게 소개한 거죠. 공감과 대리적 내성. 그래서 결국은 이 정신분석의 역사는 외관에서 내관의 역사, 또 어쩌면 외관과 내관이 끊임없이 함께 대화하는 역사가 아닌가,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제가 이 상담 정신분석을 공부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, 그 핵심에는 이제 그런 프로이트의 외관과 코엇의 내관 기법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이 내용 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여러분과 대화를 해보면 좋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